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청와대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맞서는 정치 행위라며 특검을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첩보와 관련해 청와대는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난 공직자에게서 행정관이 최초 제보를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과정과 제보 내용이 없어서 오히려 의혹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이 이른바 백원우팀 수사관의 아이폰 잠금을 풀기 위해 이스라엘제 첨단 장비를 투입했습니다. 검찰의 아이폰을 압수당한 경찰은 거꾸로 검찰을 압수수색해 아이폰을 되찾아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남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낸 이혼 소송에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의 42.3%, 시가 1조 3천억 원대를 요구했습니다. 식당이나 영화관에서 무인 단말기를 통한 주문이 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인건비를 줄일 수 있어 좋지만 IT 기기에 능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의 민원도 많아졌습니다. 점차 확산되고 있는 무인 결제 시스템, 현장은 어떤지 제가 직접 둘러보겠습니다. 도로 위에 만들어진 살얼음, 블랙 아이스 때문에 또 10중 추돌 사고가 나 2명이 숨졌습니다. 블랙 아이스가 생기는 이유와 사고를 예방하는 법을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청와대 정조준, 검찰이 오늘 6시간 반 동안 청와대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중단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인데요. 국가보안시설이라 강제 집행이 아닌 임의 제출 형태로 진행됐지만 청와대로서는 상당히 불편한 일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먼저 공태현 기자가 오늘 압수수색 상황 전해드립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맡은 수사팀 9명을 태운 차량이 서울 동부지검을 나선 건 오전 10시쯤. 지난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감찰 조사를 맡았던 특별감찰반이 있는 서울 종로구 창성동 별관이 아니라 청와대로 곧장 향했습니다. 청와대로 다 갔죠. 처음에 이쪽으로 온다고 메일이 있었는 것 같아요. 수사팀은 오전 11시 10분쯤 청와대 시화문을 통해 청와대 경내로 들어갔습니다. 청와대로 진입해 서별관에서 대기하던 수사팀은 청와대 측이 건넨 문서 자료를 컴퓨터 파일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군사보호시설이기 때문에 청와대의 협조를 받아 임의 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경내에 들어간 지 6시간 반 만에 압수수색을 마쳤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감찰보고서 원본 확보 등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검찰은 지난 1일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다음날 곧바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장이 발부된 날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특감반원으로 근무했던 A 검찰수사관이 숨지자 일정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검찰은 오늘 압수수색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조사했었던 유재수 전 부시장의 텔레그램 원본을 찾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미 확보한 텔레그램 대화 중에는 유 전 부시장을 포함한 대통령의 측근 4명이 각종 금융권 인사를 논의한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인사 개입을 했다면 숨은 실세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박건영 기자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당시 특감반원들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제출받았습니다. 검찰은 특감반원들이 복원한 유 전 부시장의 텔레그램 메시지도 확보했습니다. 100시트 분량의 엑셀 파일에는 여권의 핵심 관계자들과 대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김경수 경남지사 등과 금융위 고위 인사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경득 선임 행정관이 어떤 금융계의 인사가 누가 좋을지를 물으면은 유재수 씨가 복수 ABC로 등급을 나눠가지고 추천하면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이 확보하려고 했던 것도 당시 특감반의 PC 등에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대화 내용의 원본이었습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이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뒤 청와대 전산팀과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특감반원들의 컴퓨터 등 감찰 관련 자료를 모두 가져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유 전 부시장의 자택과 사무실에서 과거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검찰은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110분량의 엑셀 파일이 향후 수사의 핵심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 이어 백원우 전 대통령 민정비서관까지 불러 조사한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청와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늘 공식 일정이 없었던 문재인 대통령도 집무실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연결합니다. 김윤정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압수수색인데 청와대도 입장을 내놨죠? 네, 청와대는 압수수색이 끝난 지 40분 만인 6시 15분쯤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협조했고 제출 가능한 자료도 이미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요청하고 가져간 자료는 지난해 12월 압수수색 때와 대동소이하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당시 검찰은 김태우 전 수사관이 제기한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수사관이 만든 보고 문건 등을 가져간 바 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 중요 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해 압수수색을 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선 수사권이 없는 감찰 한계 안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이를 근거로 인사조처를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청와대가 어제 검찰을 향해 피의 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 금지를 지키라고 공개 경고한 지 하루도 안 돼 이루어졌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검찰이 선을 넘었다, 민정수석실 기능을 와해시키려는 것이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공식 일정이 없던 문 대통령도 집무실에서 검찰 수사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검찰과 직접 충돌하기보다는 법무부를 통해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청와대는 조만간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소식을 접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을 비판했는데요. 2년 전 국정농단 당시 특검의 압수수색 때 보인 태도와 다르다는 겁니다. 이어서 강병규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연이은 압수수색이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숨진 특감반원의 유류품 압수수색에 연이은 오늘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혹 개혁에 맞선 검찰의 정치 행위가 아닌지 묻고 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특검까지 언급하며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검경이 함께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을 낱낱이 벗겨내겠습니다. 당내에는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위를 만들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항의 방문하는 계획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정농단 수사 당시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성을 강조했던 민주당의 태도를 언급하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자기 반성은커녕 검찰의 수사를 폄하하고 탓하면서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또 청와대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자료를 폐기시킨 정황이 있다며 성실히 압수수색을 받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증거를 인멸하려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친문 인사들의 비리나 범죄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정의당은 패스트트랙 수사에는 관대하더니 정치검찰 행태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한 목소리로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청와대가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 오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첩보를 제공한 사람도 처음 제시했습니다. 먼저 김철중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자체 조사한 결과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 반원이 아닌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하여 요약 정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행정관이 스마트폰 SNS로 받은 제보를 요약 정리해 작성했을 뿐 새로운 비위 사실을 추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초 제보자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관이 청와대에 근무하기 전 캠핑장에서 우연히 알게 된 공직자라며 같은 내용을 2016년에도 제보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제보 문건은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된 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경찰에 이첩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숨진 A 수사관 등 특감반원이 울산에 내려간 것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고인 등 2명의 특감반원이 2018년 1월 울산에 내려간 것은 본건 자료와 무관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특감반원들이 울산에 내려가 고래고기 사건을 조사했다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국정 2년차 증후군 실태점검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는 검경 고래고기 환부 갈등을 민정수석실이 자체 파악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청와대는 숨진 수사관과 관련해 더 이상 억측과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이렇게 청와대가 자체 조사 결과까지 발표했지만 수사 개입에 대한 의혹 말끔히 해소되진 않았습니다. 핵심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고 첩보 제보자와 작성자에 대한 설명도 의문점이 여전히 많습니다. 유승진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공직자라는 최초 제보자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난 A 행정관에게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해 같은 제보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보자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다며 제보자가 누구인지, 김 전 시장과의 관련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청와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첩보 최초 작성자로 지목한 부처파견 A 행정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2년여에 걸쳐 두 차례나 제보를 받고 스스로 정리한 첩보 내용인데 청와대가 조사에 나선 지난달 27일 이후 자신이 만든 첩보임을 뒤늦게 알았다는 겁니다. 첩보 문건이 민정수석실에 보고되고 경찰로 이첩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었다고만 할 뿐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될 수 있는 최초 제보 내용이나 경찰로 이첩시켰다는 제보 문건에 대해 개인 실명이 들어가 있고 수사에 제출할 증거라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숨진 특감반원 등이 울산에 간 이유를 설명하면서는 관련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 안에 보시면 사회교육 문화 분야에서 검경 간 고래고기 환부 갈등이라는 내용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청와대에 유리한 자료만 공개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네,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한 자세한 얘기 정치부 광지혜 기자와 이어갑니다. 강 기자, 보통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면 파란색 상자에 압수품을 들고 나가잖아요. 오늘 청와대 압수수색도 마찬가지였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이라 경내 진입이 까다롭기 때문에 통상적인 압수수색과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보시면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청와대 내부를 뒤지는 게 아니라 이런 자료가 필요하다. 그럼 청와대가 가져와서 전달하는 임의 제출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오늘은 검찰이 경제분야 회의를 주로 하는 청와대 내 서별관에서 대기하면서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서별관은 경내에 있지만 민정수석실이 있는 여민관과 거리가 떨어져 있고 기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이라 청와대 입장에서는 언론 노출을 피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민정수석실 사무실이 있는 여민관과 좀 더 가까운 연풍문에도 별도의 회의 공간이 있거든요. 지난해 청와대 압수수색 때는 검찰이 이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짚어볼 부분, 고민정 대변인의 발언인데요.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조문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제110조를 보시면 국가보안시설 책임자의 승낙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책임자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압수수색이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나흘 연속 공개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백원우 팀이 선거 개입 목적으로 울산으로 간 게 아니다. 이걸 주장하기 위해 보고서를 공개를 했죠? 네, 제가 들고 나온 이 문건입니다. 사본인데요. 제목이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 관련 언론 보도 확인 보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행 경과와 경찰과 검찰 내부 여론, 조치 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청와대가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빈칸 처리하고
밑에 조치 부분만 공개를 했습니다. 검찰이 수사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으니 결과에 따라 추후 대응한다 이런 결론인데요. 보시다시피 이 문건만 가지고는 백원우 팀이 울산에서 누구를 만나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네, 청와대가 여러모로 좀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오늘로 끝인가요? 아니면 더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청와대를 수사하는 곳이 서울 동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두 곳이죠. 오늘은 동부지검에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도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추가 압수수색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청와대는 이런 검찰에 불만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청와대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까? 네, 현재로선 대통령이 인사권을 활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청와대는 이번 주에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신임 장관이 취임해서 검찰 지휘 라인과 수사팀을 대폭 교체하면 검찰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판사 출신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에 대한 검증을 거의 마쳤고 조만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 압수수색에 대한 여당 민주당 반응을 두고 그때그때 다르다, 공수가 뒤바뀌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서요? 예,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2년 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내놓은 논평과 오늘 논평이 180도 달랐기 때문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청와대는 결코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 사유지가 아니며 국민들께서 5년간 임대 조건으로 잠시 사용을 허락해 주신 국민의 공간입니다. 지켜보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검찰은 정치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과거에는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면서 검찰의 경내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던 민주당. 오늘은 이렇게 정치 행위로 몰아갔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부 강지혜 기자였습니다. 이런 정치적 논란이 해소되기 위해서라도 청와대를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로 밝혀져야겠죠. 숨진 청와대 특감반 출신 수사관이 남긴 휴대전화가 수사의 핵심 증거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최신 아이폰의 잠금 상태를 푸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건데 첨단 장비까지 동원될 수 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검찰이 경찰에서 압수할 당시 A 수사관의 아이폰은 잠금 상태였습니다. 6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해 잠금을 풀어야 그 안에 들어있는 각종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검찰의 최우선 과제도 아이폰의 잠금을 푸는 겁니다. 보안 분야 전문가들은 이 작업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아이폰에 담긴 자료의 손상을 막으려고 똑같은 사본을 여럿 복제하는 게 1단계라면 아이폰의 보안 시스템을 분석하는 장비를 사용해 비밀번호를 찾아내는 게 2단계 작업입니다. 보안성이 높은 걸로 알려진 아이폰 해제 작업에는 검찰과 경찰이 갖고 있는 이스라엘제 장비가 유일한 해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테러리스트 잡아서 아이폰 못 열어가지고 이스라엘한테 열었다는 그게 이거잖아요. 변수는 A 수사관 아이폰의 운영 소프트웨어 버전입니다. 만약 A 수사관이 올해 7월 이후에 배포된 보안 수준이 높은 최신 버전으로 아이폰을 업데이트했다면 현재 검찰이 가진 장비로는 잠금을 풀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의 열쇠는 12.3 버전까지 그게 금고라는 그렇게 몰려있는 더 좋은 새로 개발된 열쇠가 나와요. 잠긴 휴대전화 속 자료를 확보하는 시점이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의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발탁한 수사팀장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 고발인과 500차례 넘게 통화를 하면서 수사 내용까지 흘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황 전 청장은 수사과장이 수사가 부적절하다며 결재를 거부하자 직접 결재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최주영 기자입니다.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을 수사한 울산지방경찰청 실무진 교체 2달 뒤인 2017년 12월 수사를 총괄한 울산청 A 수사과장이 교체된 배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정당국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당시 A 과장은 수사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냈습니다. 정식으로 내사나 수사에 착수하려면 수사과장의 결재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A 과장이 김 전 시장 측근 수사 결재를 거부하자 황운하 당시 울산청장은 A 과장이 해야 하는 결재를 직접 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A 과장은 채널A와 통화해서 현재로서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황 전 청장은 A 과장이 고발인 진술 가운데 일부는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면서도 갈등이 있었다는 건 억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시장 수사팀장으로 발탁된 비경위가 김 전 시장을 고발한 건설업자와 535차례 통화한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비경위 공소장에 따르면 비경위가 2017년 12월 울산청 2층에서 고발인에게 압수수색 검증 영장 기각 결정서를 보여줬습니다. 또 수사 자료인 녹취록을 보여주는 등 기밀을 유출한 과정도 상세하게 담겼습니다. 수사 상황 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경위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어제 언론과 검찰을 비판한 MBC PD수첩이 논란입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 보도가 검찰과의 카르텔에서 비롯됐다는 건데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틀린 내용이 많아 고의적인 왜곡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검찰은 수사에 부정적 영향을 주려는 의도라며 PD수첩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검찰에서 알려주지 않는 수식이 있었고 MBC PD수첩은 어제 검찰과 법조 출입 기자단을 악어와 악어새에 빗대며 유착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PD수첩 보도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PD수첩이 진위 확인도 곤란한 음성을 변조한 익명 취재원을 내세워 추측성 내용을 보도한 건 명예훼손을 위한 악의적 보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검찰청 대변인은 인터뷰에 응한 적 없는데 대검 직원의 전화 답변이 대변인의 답변으로 허위 보도된 점도 지적했습니다. 오보를 방지하려는 공보관의 전화통화 내용이 피의사실 공포 사례로 다뤄진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수사공보 준칙이 수정되기 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주요 인물을 수사할 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소환과 귀가 시점 등을 공지해왔습니다. 그런데도 PD수첩은 정상적인 공보활동을 피의사실 공표로 규정했습니다. PD수첩은 손예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혐의 수사 브리핑 때 MBC PD가 질문하자 법조기자단이 항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사 취재는 경찰 기자단이 담당해 잘못된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중요 수사에 부정적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여 매우 유감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그동안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격적으로 이혼 맞소송을 냈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겠다고 했다는데 1조 3천억 원이 넘는 재산 분할도 요구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남편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장을 낸 건 오늘 오후 3시쯤. 소송장은 노 관장의 변호인 측이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로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밝히고 이혼 보정 신청까지 했지만 그동안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을 거부해왔습니다. 결국 이혼 조정은 실패로 돌아갔고 두 사람은 지난해부터 법적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오늘 노 관장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맞소송을 제기한 건 기존의 입장이 극적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노 관장은 오늘 SNS에 힘들고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때에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지만 이제는 그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며 남편이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혼 소장에는 노 관장이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도 명시됐습니다. 노 관장은 SK그룹의 지주사인 SK 주식회사의 최 회장 소유 지분의 42.3%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SK 주식회사 전체 주식의 7.74%에 해당하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약 1조 3,900억 원의 가치를 갖습니다. 법원이 노 관장의 요구대로 재산 분할을 결정하면 최 회장의 지분율은 10.55%까지 낮아지고 총수로서의 그룹 지배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노 관장은 현재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SK그룹 측은 회장의 개인적인 일이라 그룹 차원에서는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날이 많이 추워지면서 도로 위에 살얼음이 생기는 블랙 아이스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는 10중 추돌 사고로 2명이 숨졌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도로에 차들이 멈춰서 있습니다. 바닥에는 차량 파편이 널려 있습니다. 차량 10대가 추돌 사고를 낸 건 오늘 오전 8시 30분쯤입니다. 62살 박모 씨가 몰던 1톤 트럭이 미끄러지듯 도로에 멈춰서자 뒤따르던 25톤 트레일러가 들이받으면서 줄줄이 추돌이 이어진 겁니다. 사고가 난 다리입니다. 25톤 트레일러는 보행로를 넘어서 이 난간까지 들이받은 뒤에야 겨우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트럭 운전자와 동승했던 방글라데시 국적 남성이 숨지고 트레일러 운전자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도로 위에 얼음이 얇게 어는 블랙아이스를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겨울철 블랙아이스는 이번 사고처럼 바람이 세고 도로 표면 온도가 낮은 다리 위에 자주 발생합니다. 어두워가지고 잘 육안으로 확인이 어렵고 어제 내린 비로 인해서 아침에 기온이 강화로 인해서 빙판이 발생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5일에도 광주 원주 고속도로 동양평 나들목 근처에서 차량 20여 대가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이날 사고도 블랙아이스의 차량들이 속수무책으로 미끄러지며 일어났습니다.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블랙아이스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가급적 급제동을 피하고 엔진 브레이크 등을 사용하여 부드럽게 제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랙아이스 사고를 막기 위해선 서행 운전을 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을 따라 길게 이어진 산책로, 아름다운 관광 명소입니다. 그런데 이 산책로 한가운데에 대형 펜스가 등장했습니다. 토지 소유주가 설치한 건데 관할구청도 해법이 없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해수욕장 산책로에 흰색 펜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단으로 출입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 땅의 소유주인 현지 건설업체가 지난달 말 설치한 건데 펜스 길이만 80m, 면적은 400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이 부지는 그동안 해수욕장 보행로로 이용됐습니다. 하지만 펜스가 생기면서 보행로 폭이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관광객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모처럼 가족과 이렇게 놀러 왔는데 이렇게 막아놔가지고 많이 불편하고 또 이거 자체가 흉물스럽잖아. 이런 얼마 전만 해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좋은 방법은 아니죠. 이렇게 사유재산이라고 이래 하면. 건설사가 땅을 구입한 건 지난 2006년. 해운대구청이 산책로를 조성한 건 4년 뒤인 2010년부터입니다. 건설사는 구청이 땅 소유주의 허가도 없이 조성했다고 주장합니다. 원상복구 요청을 막 보내고 했거든요. 근데 이행을 안 하고 있다가 자기들이 동의 없이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침해를 가한 게 되는 거지. 일각에선 펜스를 설치한 시점을 놓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냅니다.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에 공원과 맞닿아 있는 데다 입주가 시작된 직후 설치됐기 때문입니다. 구청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사유지여서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건설사의 이익과 구청의 어리숙한 행정 사이에서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고1 첫 시험 꼴찌에서 두 번째였던 학생이 3년 뒤 수능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식당 일을 하시는 어머니를 생각했다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학생인데요. 유독 입시 부정과 특혜 논란이 많았던 올해라 더 감동적입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수능 만점 성적표를 통보받은 송영준 군. 친구들의 축하 인사에 얼굴에 웃음꽃이 핍니다. 시작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외국어 고등학교에 진학했지만 첫 시험에서 127명 중 126등에 머물러 꼴찌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공부를 그만두고 특성화고 전학까지 생각했지만 자신을 위해 힘든 식당 일을 하시는 홀 어머니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크게 어려움을 느꼈던 적은 많이 없었던 것 같고요. 약간 오기가 발동해서
그게 열등감에서 다시 동기를 얻어가지고 담임 선생님은 송군을 위해 장학금까지 알아봐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힘을 얻은 송군은 밤새 공부에 매달리며 실력을 쌓았고 전교 4등까지 성적을 끌어올렸습니다. 문제집에 있는 글자가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빨갛게 되어 있거든요. 하루는 어깨가 아플 정도로 물리치료를 받아가지고. 송군은 현재 서울대 수시 전형에 지원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 뒤에는 검사가 돼 사회의 부조리를 바로잡겠다는 꿈도 키워가고 있습니다. 진짜로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을 제가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도우면서 살고 싶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호입니다. 요즘 이런 무인 단말기로 주문을 받는 식당이나 커피숍 많아졌다 느끼시죠? 가게 주인들에게는 확실히 편해졌을 텐데 과연 손님들에게도 좋은 변화일까요? 김진희 간다 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즘 뭔가를 결제하거나 예약할 때 키오스크, 무인 단말기를 사용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대면을 줄일 수 있고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환영받고 있는데 한편으론 디지털 소외를 부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점차 확산되고 있는 무인 결제 시스템, 현장은 어떤지 제가 직접 둘러보겠습니다. 신문이나 간단한 음료 등을 파는 매점이라는 뜻의 키오스크. 요즘은 안 파는 게 없을 정도입니다. 메뉴 선택부터 결제까지 이용자가 직접 해야 하는 무인 단말기. 저도 사용해봤습니다. 샌드위치를 한번 주문해볼게요. 일단은 가장 잘 팔리는 메뉴랑 이거를 음료를 제가 바꿀 수도 있어요. 아, 글씨가 작네. 오렌지 에이드. 됐나? 주문 담기. IC카드를 꽂습니다. 메뉴를 고른 다음에 카드까지 꽂으면 이렇게 영수증이 나오면서 결제가 완료되는데 야, 이 젊은 사람인 제가 하기에도 조금 간단치만은 않은데요. 서울 강남의 한 식당.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자리를 잡기도 전에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먼저 하도록 안내합니다. 나날이 늘어가는 무인 결제 시스템. 패스트푸드점, 극장, 카페는 물론 병원, 편의점에서까지 소비자가 직접 계산합니다. 무인 결제 단말기 키오스크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사용자들은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순서 같은 거에 조금 헷갈려가지고 때가 있어서 못 찾아가서 한참 헤매다 보면 꺼지고 이런 경우. 뒤에 사람 기다리니까 미안하죠. 최근 70대 인기 유튜버 박막래 씨의 무인 단말기 사용기 영상이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기계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기차역에도 수많은 무인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어르신들은 여전히 매표소 앞에 줄을 섭니다. 애들이 해주잖아 하는데 우리는 그거 잘 못하니까 그냥 저한테 여기서 사요.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등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 영어란의 단말기는 더욱 복잡합니다. 난생 처음으로 무인 단말기를 사용한다는 중년 여성. 이것저것 눌러보지만 결국 이용을 포기합니다. 무인 단말기 주문이 대세인 패스트푸드점. 매장 안으로 한 시각 장애인이 들어섰는데요. 주문하는 곳을 찾지 못해 한참을 서성입니다. 겨우 무인 단말기를 찾았지만 또다시 막막해집니다. 시각장애인에게 무인 결제 시스템은 너무 큰 장벽입니다. 앞에서 주문을 하면은 그냥 자리 안에까지 부탁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걸리는데 번호가 돼도 잘 모르고 있고 화면에는 장애인을 위한 직원 호출 버튼이 있지만 점자가 없어 시각장애인에겐 무용지물입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불편할 수 있어도 자영업자들은 직원을 줄일 수 있어 반깁니다. 손을 들어와서 바로 주문하시고 인건비가 많아지면 실제 인건비보다 무인 단말기 대여 비용이 더 저렴합니다. 나날이 보편화되는 무인 결제 시스템. 한 지자체에는
시니어 세대에게 주문과 결제 방법을 가르쳐주는 교육 프로그램도 등장했습니다. 이 흐름은 빠르고 우리가 쫓아가는 것은 참 느리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애처럼 마냥 그냥 나 몰라 이러고 올 수는 없잖아요. 배우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존에 하고 있던 컨텐츠에서 추가로 저희가 공항이라든지 KTX 또 필요로 하는 컨텐츠를 추가로 개발해서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무인 결제 시스템의 확대는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이 되었습니다. 다만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진희 간다의 김진 기자입니다. 어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의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 내용 전해드렸었는데요. 김정은 북한 위원장은 군 핵심 인사들과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라 대미 투쟁 의지를 비쳤습니다. 이번 달 노동당 전원회의까지 소집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금색 장식을 한 백마를 타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을 오릅니다. 옆에는 부인 리설주 여사, 그 뒤를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따릅니다. 한 달 반 전과 달리 이번에는 박정천 인민군 총참모장을 비롯해 군종사령관, 군단장 등 군 핵심들이 대거 동행했습니다. 군부가 동행한 것을 두고 백두산에서 내릴 중대 결정과 새로운 길이 군사카드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 원수들의 작동이 날로 더욱 우심해지고 있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언제나 백두의 공격 사상으로 살며 투쟁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실제로 북한은 김 위원장이 모닥불 앞에 앉아 일행들과 머리를 맞대고 부인 리설주가 개울을 건너는 장면도 공개했습니다. 할아버지 김일성의 과거 빨치산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인데 대미 결사항전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중대 문제를 결정하겠다며 12월 하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도 소집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8개월 만으로 1년에 2번 소집된 건 29년 만에 처음입니다.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최근 1년의 북한 군사적 동향을 주시하고 지휘관을 중심으로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해 줄 것을 재강조합니다. 정 장관은 또 내년이 6.25 전쟁 발발 70주년인 만큼 안타까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보를 지켜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당장은 미국에서 협상 중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용이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It can be debated. I can go either way. I can make arguments both ways. But I do think this. I think if we're going to do it, I think it's, they should burden share more fairly. 미군 주둔 문제까지 공개 언급하며 한국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하게 압박한 겁니다.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미국에서 협상을 벌이고 있는 우리 대표단은 이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문제도 전혀 언급하고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 2월 예정인 주한미군 순환 배치 중단을 통한 감축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발언에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으로 부른 뒤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And we're by far the most powerful country in the world, and hopefully we don't have to use it. But if we do, we'll use it. If we have to, we'll do it.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긴장과 주한미군 필요성을 부각시키며 방위비 증액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대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공 드라이브가 본격화됐다는 해석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한입니다. 자, 꿈틀거리면서 이 가방에서 나오고 있는 머리, 3살배기 아이입니다. 중국 산둥성에서 아이가 이렇게 버려진 건데 어떤 사연인지 베이징 권호혁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가방을 들고 나타난 한 남성. 어느 가게 앞에 멈춰서더니 현관 쪽으로 다가갑니다. 이어 가방만 내려놓고 곧바로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1시간 뒤 또 다른 남성이 가방을 듭니다. 가게 종업원인 남성이 황급히 다른 가게 앞으로 옮긴 겁니다. 그런데 가방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가방을 비집고 머리를 내밉니다. 가방에서 겨우 나온 아이는 주위를 두리번거린 뒤 결국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어 가게에 있던 시민들이 아이를 발견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가방 안에서 쪽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到的这个原因是因为他家庭发生了变故，他暂时没有能力抚养这个孩子，希望能有好心人把他。 경찰은 3살배기 아이를 버린 아버지를 체포했고 아이는 아동복지시설로 보내졌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버려진 것을 눈치채고 아이를 옆 가게로 옮긴 종업원에게도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중국에서 매년 10만 명가량의 어린이들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에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겨울왕국 1을 재밌게 보기도 했고 저희도 한 3일 전에 예약해서 지금 오늘 보러 왔습니다. 아이가 또 보고 싶다고 해서 2번째 보러 오게 됐습니다. 영화 겨울왕국2의 국내 흥행 돌풍, 미국 헐리우드 매체도 급타진할 정도인데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뜨겁게 달아오른 스크린 독점 논란 따져봤습니다. 겨울왕국2 어제 개봉 13일 만에 898만 명의 관객을 끌어모았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이어서 역대 4번째로 빠른 800만 관객 돌파인데요. 국내 누적 매출액도 7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흥행, 한 시민단체는 전체 스크린 중 88%나 독차지한 결과라며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무슨 부동산만 특기는 아닙니까? 영화도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그것도 특기죠. 팩트맨이 확인해보니 개봉 3일차 기준으로 상영관의 비율을 뜻하는 스크린 점유율은 45%, 상영 횟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상영 점유율은 70%가 넘었는데요. 시민단체의 수치와는 좀 다르지만 높은 비율이긴 합니다. 영화관 측은 많은 관객이 몰리다 보니 수요에 따라서 상영 횟수를 늘린 것뿐이라고 했는데요. 공정위도 영화 상영에 개입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스크린의 몇 프로 이상은 틀지 못하게 한다든가 고민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블록버스터급 영화가 개봉될 때마다 스크린 상한제가 필요하다. 아니다, 과도한 시장 개입이다. 반복되는 문제지만 관련 논의는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심사만큼이나 더딘 게 현실입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신세대를 뜻하는 단어, 요즘은 뭐라고 부를까요? 1980년대 이후 태어난 밀레니얼, 그리고 1995년 이후 태어난 Z세대를 합쳐서 MZ세대라고 부릅니다. MZ세대는 디지털 세계와는 절대로 떼어놓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심지어 럭셔리 브랜드까지 디지털 세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스마트폰과 SNS로 세상 모든 것을 경험한다. 배터리 방전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다. MZ세대의 특징입니다. 기업들이 디지털 전략에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럭셔리 패션 브랜드 루이비통과 구찌는 지난해 마케팅 예산의 절반을 SNS 등을 통한 디지털 마케팅에 쏟아부었고, 버버리는 새 디자인을 알리기 위한 모바일 게임도 내놨습니다. MZ세대 2명 중에 1명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어떻게든 해당 정보를 발견하게 되고 그게 리서치 과정으로 이어진다고 해요. 9번째로 열린 동아 비즈니스 포럼의 화두는 새 시대의 새로운 생존 전략.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고급차를 원할 때 골라 탈 수 있는 자동차 구독 서비스를 내놓은 것처럼 파격적인 디지털화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First, when we think of our competition, we think of the traditional competitors. And that's where the first problem happens. You start thinking from a consumer's point of view and say, 디지털 대전환기, MZ세대의 등장으로 경영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이 파죽지세입니다. 동남아시아게임 4연승을 달리며 60년 만에 정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다음 상대는 숙적 태국입니다. 싱가포르전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승부였는데요. 박항서 감독의 표정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싱가포르는 날카로운 프리킥과 또 측면 크로스 등으로 쉴 새 없이 베트남을 위협했는데요.
박항서 감독의 매직은 경기 종료 직전에 시작됐습니다. 후반 40분 긴 코너킥이 헤딩으로 한 번 더 연결되고 하득진이 헤딩슛으로 상대 골문을 열었습니다. 동남아시아 게임 4연승, 내일 숙적 태국을 꺾으면 4강에 진출합니다. 태국은 일본 니시노 감독이 이끄는 팀이라 미니 한일전으로도 불리는데요. 박 감독은 두 번 맞붙어 두 번 모두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태국 코치가 얼마 전 박항서 감독에게 인종차별 행위로 공분을 일으킨 터라 이번 대결은 여러모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류현진이 귀국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 FA 대박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는데요. 라이벌 김광현의 메이저리그 진출에 대해서도 낙관했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노란 머리에 정장을 입고 시상식에 참가한 유현진. 전 소속팀 LA 다저스 유니폼에 사인을 하면서 뼈있는 농담을 잊지 않았습니다. 메이저리그 평균 자책점 1위로 특별상을 수상한 유현진은 FA 계약에 대해 낙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네소타가 유현진의 영입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토론토와 샌디에이고 등 대여섯 개 팀이 가세하면서 몸값이 폭등할 조짐입니다. 류현진보다 한 수 아래인 잭 휠러가 5년 1억 달러를 제시받은 상황이라 유현진은 그 이상을 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에이전트가 열심히 일하고 있고 모든 걸 맡겼기 때문에 알아서 잘 해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현진은 라이벌 김광현의 메이저리그 진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에서 충분히 잘 해낼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리그에서 최대한 상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나 국내 농구 선수들 사이에서는요, 스텝백이란 기술이 유행입니다. 슛쏠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수비수를 속이는 동작인데요. 뻔히 알고도 당한다고 하네요. 이민준 기자가 체험해봤습니다. 앞으로 가는 척하다 뒤로 빠져 슛을 던지는 기술 스텝백. 제임스 하든은 이 기술로 별들의 무대 NBA를 평정했습니다. 올해 프로농구도 스텝백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베테랑 선수들도 뻥뻥 뚫리면서 알고도 못 막는 기술로 불리고 있습니다. 스텝백의 비밀을 찾기 위해 모비스 훈련장을 찾았습니다. 스텝백은 수비수를 속이는 기술. 기자가 스텝백의 달인으로 불리는 김국찬을 직접 상대해봤습니다. 미리 알고 나섰지만 오른쪽 왼쪽 무참히 당하고 맙니다. 스텝백은 슛을 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보통 수비수와 거리가 70cm 정도라 블록의 위험이 크지만 스텝백을 하면 거리가 2배로 늘어나 슛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공격수가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몰라 수비수는 우왕좌왕하기 마련입니다. 스텝으로 공간을 만든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쉬운 기술이 아니거든요. 그런 기술을 통해서 득점까지 연결된다 그러면 저는 장려하고 싶습니다. NBA뿐만 아니라 국내 프로농구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스텝백. 농구를 즐기는 또 하나의 묘미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건강을 위해 마라톤에 뛰어든 평범한 40대 주부가 동아마라톤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오늘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서울국제마라톤과 경주국제마라톤 마스터스 부문 1위를 차지한 권순희 씨가 최고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오늘 시상식에선 연령별 우수 선수상과 함께 내년 도쿄마라톤 출전권이 주어지는 포카리 스웨트 영러너 어워즈 시상도 이뤄졌습니다. 12월 들어 겨울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추위가 잠시 주춤했지만 내일은 다시 꽁꽁 얼어붙습니다. 강원 산지와 일부 경기 북부, 강원 내륙에는 오늘 밤 10시를 기준으로 한파특보가 발효됐고요. 낮에도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면서 추운 곳이 많겠습니다. 종일 찬바람이 쌩쌩 불어서 몸으로 느껴지는 추위는 더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부터 밤 9시 사이에는 호남 서해안에 1cm 안팎의 눈이 옵니다. 그 밖에 서해안과 경남 북서 내륙에도 눈이 날릴 수가 있습니다. 강원 영동에는 건조특보까지 발효 중인데요. 강풍까지 더해져서 화재 위험도가 높습니다. 산불 등 각종 불조심에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
모레 아침은 추위가 절정에 달합니다. 서울 기준으로 영하 9도까지 내려가는 등 아침에는 내륙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곳이 많고요. 한파특보도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도 간파열 등 동파 사고 없도록 미리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절기 대설인 토요일 오전에는 중부 곳곳에 또 한 차례 눈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사드 사태 이후 4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내일 청와대를 찾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에 대해 강한 반대 의견을 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 압박과 중국의 압박, 압수수색으로 어수선한 청와대지만 중심을 바로잡아야겠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